미국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초 대중국 반도체 수출 추가 규제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규제 범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축소될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유럽 증시에서 ASML을 비롯해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미국 반도체 보조금이 확정된 인텔이 파운드리 지분 매각에 제한이 걸렸다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반도체 설계와 파운드리 사업을 분리 운영하겠다고 밝힌 인텔은 보조금을 받으려면 파운드리 지분 최소 50.1%를 소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1월 시작된 두 기업 간 결합 절차는 다음 달 신주 인수를 끝으로 4년 만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위기설에 휩싸인 롯데그룹이 해외 부실 면세점의 철수를 검토하고 케미칼의 자산 매각도 추진하는 등 자구책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롯데는 또 21명의 CEO를 포함해 전체 임원의 3분의 1을 교체했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오후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금요일 모닝벨 시작합니다. 밤사이 굵직한 기업 뉴스들이 오늘 많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업 관련 소식이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마지막 관문을 넘은 것도 시선을 끄는 뉴스인데요.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모닝벨은 SBS BJ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최지원 캐스터, 뉴욕 증시는 오늘 휴장인데 연말 쇼핑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휴장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사이버 위크로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이 열리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번 쇼핑 시즌을 지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소매업체들이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또 어제 발표된 PCE 데이터에서 개인소득이 크게 증가한 것처럼 분석가들은 대체로 이번 홀리데이 시즌에 소비자 지출이 견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미국 온라인 연휴 시즌 판매가 전년 대비 약 8.4% 증가해 사상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었는데요. 실제로 11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추적된 전자상거래 사이트 매출은 전년 대비 9.6% 증가했습니다. 생각보다 소비자들의 지출 건전성이 좋은 것이죠. 또 여기에 상당수 소비자들은 시작을 앞둔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다리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어도비 예측에 따르면 사이버 위크 동안 온라인 지출은 지난해 대비 7% 증가한 40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통 쇼핑 시즌의 결과가 연말 랠리의 여부를 가늠해주기 때문에 예상대로 좋은 소매 매출이 나올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연말 주식시장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AP 파이낸셜의 애덤 턴퀴스트에 따르면 1950년 이후 추수감사절부터 연말까지 S&P 500은 평균 1.8%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상승했던 비율은 약 70%라고 합니다. 이는 통상 6주 동안 S&P 500 지수가 63%의 확률로 1% 오르는 것보다 좋은 수익률을 거두는 것이죠. 또 특히 대선이 치러지는 해는 추수감사절부터 연말까지의 수익률이 더욱 강하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추수감사절 다음 주는 대체로 주식시장이 하락하지만 그 이후에는 연말까지 75% 확률로 시장이 1.38% 정도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때는 저가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증시 전망까지 살펴볼까요? 현재 월가에서는 내년에도 미국 증시가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야데니 리서치나 도이치뱅크 등 일부 강세론자들은 S&P 500이 7천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약세론자였던 모건스탠이나 그동안 전망치 4,200을 유지해온 JP모건도 내년 말 전망치를 6,500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JP모건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또 트럼프 아젠다가 추진되면서 리스크가 있겠지만 규제 완화와 기업 친화적 환경 등이 이 리스크를 압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기 조정 후 반등세에 나서나 했던 비트코인은 횡보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95,000달러, 원화로는 1억 3,200만 원대에서 거래됐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97,500달러 저항선을 돌파하면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또 10만 달러 선을 돌파하면 12만 5천 달러까지도 상승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중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중학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5위는 중국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 북방화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에 관세 폭탄을 던졌습니다.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6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한 것에 더해 10%의 추가 관세를 밝혔는데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를 통제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도 다음 주 중으로 반도체 관련한 중국 제재를 추가로 내놓을 예정인데요. 향후 중국 반도체 업계에 타격이 예상되면서 중화개미가 매도의 보였습니다. 4위는 귀주 모태입니다. 마오타이주로 유명한데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맥을 못 추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10월 주요 공업기업의 이윤 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는데요. 또 부동산 침체도 여전하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내년 중국의 신축 주택 가격이 5% 추가 하락해 올해와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것이라며 침체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귀주 모태는 선물과 투자용으로 인기가 많은 만큼 중국 부동산 위기와 내수 경기 침체는 수요에 치명적인데요. 불안한 전망에 중화개미도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3위는 항서제약입니다. 항서제약은 우리나라 제약사 HLB와 함께 간암 치료제를 개발했는데요. 이는 HLB의 리보세라닙과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으로 최근 승인 전 단계인 현장 실사 결과 미국 FDA로부터 보안사항 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이슈가 넘어야 할 산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5월 FDA의 지적사항이 캄렐리주맙 공장의 생산과 품질 관리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는데 해당 이슈가 승인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 아직 기뻐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2위는 상하이 자동차입니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비용 절감에 나섰습니다. 상하이 자동차도 협력 회사들에게 내년부터 10% 정도 가격을 인하해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회사 측은 현재 자동차 시장에서 초과 공급 문제가 두드러진다면서 원가 절감이 주요 기조가 될 전망인 만큼 생존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상하이 자동차는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요. 이러한 회사의 노력에 중화개미가 저가 매수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비아디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중국 자동차 업계에도 타격을 가할 전망인데요. 대표적인 수출 우회 경로인 멕시코를 통해 들어오는 중국 업체의 자동차에 대해 이미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죠. 또 최근 멕시코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멕시코 정부는 중국 전기자동차 업체의 멕시코 투자 의향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중국 전기차와 관련해 확정된 투자가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비아디에 대한 언급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비아디도 비용 절감에 나섰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전기차 업체 간 경쟁 심화까지 더해지면서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 비아디의 출혈이 더욱 심해질 거란 전망입니다. 미국이 이르면 다음 주 중국 반도체와 관련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재 수준이 당초 예상보다는 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예상됩니까? 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2일 중국에 대한 추가 반도체 규제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화웨이의 주요 협력사인 파운드리 기업 SMIC가 소유한 반도체 공장 2곳을 포함해 기업 100여 곳 이상이 제재 명단에 오를 예정입니다. 또 HBM 등 최첨단 반도체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타격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당초 예상보다 규제 범위가 축소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추가 규제 내용이 당초 초안보다는 약한 수준인데요. 따라서 유럽 증시에선 기술주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ASML은 장중 4% 가까이 급등했고 ASM 인터내셔널 등도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ASML은 중국 매출 감소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 규제를 받는 중국 기업이 당초보다 적을 거란 예측에 안도감이 형성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텔이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수탁 생산 사업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은 매각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텔의 거액의 정부 보조금을 투입하기로 한 만큼 회사가 외국 주주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사전 조처를 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들 이한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인텔 지분 매각 그럼 제한이 걸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텔이 공시한 자료를 보면 미국 정부는 인텔 보조금 지급 계약을 맺으면서 회사의 의결권 지분 매각에 제약을 걸어뒀습니다. 미 정부가 인텔과 반도체 보조금 계약을 맺으면서 파운드리 사업부가 분사하더라도 인텔이 지분 50.1% 이상을 유지하도록 강제했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으로 어떤 제약이 있을까요? 네,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우선 인텔 의결권 지분의 35%를 제3자가 취득하는 거래가 제한됩니다. 여러 기관 투자자 등이 나눠들고 있는 인텔 지분이 특정 주주에게 쏠리지 않도록 한 겁니다. 인텔이 분사하기로 한 파운드리 사업의 지분을 파는 데도 제한이 걸립니다. 가령 파운드리 자회사가 비상장 회사로 남는 경우 인텔이 파운드리 지분의 50.1%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지배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선 안 됩니다. 이 밖에 인텔이 외국에서 반도체 제조 시설을 확장하는 데에도 제약이 걸리는데요. 이런 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의 동의를 얻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하는 거 쉽게 말해서 이제 미국 돈으로 남 좋은 일 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투입하기로 한 보조금이 자칫 외국으로 흘러들어갈 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앞서 인텔이 적자에 빠진 파운드리 사업을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추측이 시장에서 나오자 파운드리가 외국 기업에 넘어갈 경우 미국의 반도체 제조 굴기가 좌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는데요. 인텔은 79억 달러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미국에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반도체 제조 시설을 확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소식이 인텔이 투자를 받는데 또 어떤 영향을 미치도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 의회 입법 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8명은 최근 관세 남용 방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관세 및 수입 쿼터 부과를 없애는 내용이 골자인데 내년 1월 새로 구성되는 의회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어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이 자국 내에서 인공지능 스마트폰을 판매하려면 자국산 AI 모델을 탑재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애플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자체 AI 시스템을 출시한 애플은 이 시스템이 중국에서 구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몇 달간 중국 IT 기업들과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난항에 부딪히면서 애플은 최근 중국 최대 검색 포털 바이두와 틱톡으로 잘 알려진 바이트댄스 등 중국 기업과의 제휴로 방향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해 유명해진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비트코인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비니 교수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매우 크다며 자산 보존을 원한다면 이 같은 유형의 자산을 멀리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루비니 교수는 과거 비트코인을 모든 거품의 어머니라고 지칭한 바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모든 파괴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을 방문 중인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획득 시도를 막을 것이며 그러한 시나리오가 전개되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모든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무기를 동원할 것인지는 예를 들지 않았지만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간접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5년) 전 악몽을 다시 맞닥뜨릴 위기에 놓인 마이크로소프트 소식부터 반도체 독립을 선언한 중국 샤오미 이야기까지 글로벌 비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빅테크 저승사자로도 불리는 리나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의 마지막 할 날이 마이크로소프트로 향했습니다. 당초 클라우드 사업부에 한정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당국은 클라우드 컴퓨팅부터 소프트웨어 서비스, 인공지능 제품 등 전방위적 반독점 조사에 나섰는데요. 지난 1년여간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사, 협력사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왔고 준비한 정보 요구서만 수백 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와 보안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에 애저를 묶어 파는 이른바 끼워 팔기 이슈가 시장 경쟁을 훼손했다는 문제인데요. 그간 빅테크 중 유일하게 당국의 칼날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최근 사이버 보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25년 만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과거에도 윈도우의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았다 당국의 반독점 레이더망에 걸려 회사가 쪼개질 위기에 놓이기도 했었고 결국 빌 게이츠가 사업에서 물러나고 윈도우 문을 경쟁사들에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역계는 이번 케이스가 사실상 퇴임을 한 달여간 앞둔 칸 위원장의 마지막 빅테크 반독점 조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돌아온 트럼프가 당국의 반독점 조사에 대해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줄곧 비판해왔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조사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웨이에 이어서 중국 샤오미도 자체 칩 개발에 도전하고 나섰습니다. 3나노 스마트폰용 반도체 AP칩을 자체 설계해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간 퀄컴과 대만 미디어텍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는데 3년 전부터 팹리스 자회사를 설립해 개발에 몰두하더니 현재 설계도를 파운드리 업체에 전달하는 테이프아웃 단계까지 접어들었습니다. 대만 TSMC가 생산을 맡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 만약 샤오미가 3나노 AP 양산에 성공한다면 중국 업체 중 최초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AP 공급사로 부상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요. 특히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화웨이와 달리 미국의 반도체 제재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TSMC를 활용할 수 있어 기술 로드맵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완성차 업체 도요타의 글로벌 생산량이 9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전 세계 생산량은 89만 3천여 대로 1년 전보다 0.8% 감소했는데요. 지난 3월 감소세로 돌아선 뒤 9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8%나 급감했던 9월과 비교해선 감소폭은 완만해졌는데요. 미국과 중국 생산량이 뚝 떨어진 점이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미국에서는 에어백 문제로 일부 모델 생산이 넉 달간 멈춰서면서 이 생산량이 13%나 줄었고요. 인디애나주 공장은 내년 1월에나 생산이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또 중국에선 토종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9% 감소했고요. 또 어느새 중국 전기차 텃밭이 되어버린 태국에서도 힘겨루기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전 세계 생산량의 3분의 1을 맡고 있는 일본 공장 생산량이 8%가량 늘었고 또 글로벌 판매량도 90만 3천여 대를 기록해 지난 5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점이 위안거리로 꼽히고 있지만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트럼프의 관세 폭탄까지 맞물려 초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이 니혼게이자에 맞설 주가 지수를 내놓습니다. 도쿄증권거래소 상장사 333개 종목으로 구성된 요미우리 333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종목 가격에 따라 비중을 정하는 가격 가중 방식을 택한 니케이와 달리 각 종목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동일 가중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동일 가중 방식은 시가총액 대비 주가 가격이 높은 일부 종목에 지수가 크게 좌우되지 않는 장점이 있는데요. 해당 방식을 택한 요미우리 333은 자동차와 전자부품 제조업체 등 일본 중견기업 주가가 보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일각에선 하락한 주식은 매도하고 오른 주식은 리밸런싱을 통해 저평가 주식을 더 편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중 포트폴리오보다 성과가 좋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요미우리는 지수 출시와 함께 이에 연동된 뮤추얼 펀드, 상장지수 펀드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뉴욕 증시가 추수감사절 연휴로 휴장한 가운데 미국 유통업계는 연말 대목을 맞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결과에 뉴욕 증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망해보고 투자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본격적인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여전히 높은 물가에 소비자들이 과연 지갑을 열까? 이 불확실성이 큰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미국 쪽에서 쇼핑이 그리고 또 소비가 거의 70%인 나라 쪽에서 쇼핑 시즌 되게 중요한 모습들이죠. 그런 쪽에서 지금 물가 상승률은 떨어졌지만 물가는 여전히 높다라는 쪽에서 어떤 지갑을 어떻게 열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미소매협회 NRF에서는 연말 매출 증가율 2.5에서 3.5% 전망한 만큼 이게 일단 뭐 성장은 하겠지만 그래도 6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살리기 위해선 여전히 금리 인하가 꾸준히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들도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래도 올해 유통주들은 지수의 상승세와 함께 선방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마트가 한 74%, 코스트코가 45% 상승했고 아마존이 그나마 35% 상승했고 그런 쪽에서 이렇게 상승한 주가 대비해서는 오히려 타겟은 8% 하락했고 달러트리는 오히려 또 재미를 못 보는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분명하게 쇼핑 쪽에서도 어떤 급이 갈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떤 선방하는 쪽은 과거에 중산층이 이용했던 쪽이지만 오히려 고소득층까지 같이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실적의 선방을 이끌어갔던 쪽이 월마트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저소득층은 물가 압박에 따라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한쪽에서 소비에 대한 심각한 위축이 나오는 쪽은 완전 저소득층에 대한 타깃인 타깃과 달러트리 이런 쪽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올해 쇼핑 시즌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은 계속 어떤 추가적인 시장 랠리가 이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어도비가 11월 블랙 프라이데이 전에 전자상거래 매출이 9.6% 증가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기대감을 키울 수는 있는데 아직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일단 뭐 뚜껑 열어보자 한쪽이고 의외로 지금 보니까 유럽 쪽은 양호하게 마감돼서 끝났네요. 네, 은행과 반도체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 유로스톡스가 한 0.5% 플러스로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을 미국 쉬는 사이에 한국도 조금 더 힘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증시가 더 갈 거냐 이 전망을 놓고 월가에서는 일단 긍정론, 낙관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술주들 최근 흐름을 보면 동력이 좀 다소 약해진 것 같은데 이럴 때 주목해 볼 업종 어디일까요? 네,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추세가 쭉 이어지다 보니까 일단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가겠지 이런 쪽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도이치뱅크가 내년 말까지 S&P 500을 가장 높게 설정한 것 같은데요. 한 7,000까지 전망하고 있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모두 다 6,500대 다 비율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쪽에서 말씀하셨듯이 빅테크 기업들, M7 쪽들은 최근 들어서 탄력이 약간 좀 떨어지면서 아마존을 제외하고 나게 되면 약간 좀 번개 매물이 좀 많다 한쪽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벌써 고점에서 한 10% 가까이 넘게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약간 묵직해지는 모습들인데 이런 내년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그대로 좀 반영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2022년부터 23년 사이에는 강력하게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고 하게 되면 반대로 중소형 S&P 500에 있는 493개 M7 빼고 나머지들은 오히려 역성장까지 했다가 이제 돌아오는 모습들로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아마 내년부터 2026년까지는 이런 그 M7이 아닌 S&P 493개의 실적 성승도가 생각보다 뚜렷하게 나온다라고 기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금리에 따른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관심들은 오히려 지금처럼 어떤 중소형 쪽이나 러셀 2000 쪽이나 그리고 또 생각보다 좀 많이 금리로 인해서 위축됐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보는 게 더 다음의 흐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에 대한 시각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에너지 쪽, 특히 에너지에 대한 변화를 예고한 트럼프 정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섹터들 화석연료와 뭐 LNG 쪽 이런 쪽들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또 AI 소프트웨어 쪽은 하드웨어에서 좀 이전되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증시는 장밋빛 전망 일세 그리고 또 업종별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계속해서 시장을 리드하는 모습인데 이와는 좀 상반되는 모습이 국내 증시입니다. 어제도 한국은행이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코스피 움직이지 못했는데요. 과연 연말 그러니까 산타 랠리 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일단 말씀하셨듯이 시장이 순환매에 돌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야 되는데
한국 증시는 뒷서거니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분위기는 어떤 기대감을 키우는 것보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빠지냐라는 쪽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커 있는 상황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인하를 했어도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는 모습들 쪽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게 이게 아무래도 계속 또 부담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반도체, 또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가 또 나올 것이다. 엔비디아 실적 약간 고민된다. 그리고 또 칩스법 보조금 왜 우리는 못 받느냐.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메모리 사이클까지. 좋은 얘기가 있어도 갈 듯 말 듯한데 지금 안 좋은 얘기가 한가득 있다 보니까 더 시장에서는 짓눌리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애써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 쪽의 종목들도 지금 또 활발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고 게다가 또 최근 들어서는 신규 상장한 이후에 조금 공모가 이하까지 내려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또 힘내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작은 투자 아이디어로는 시장이 움직이는데 큰 줄기가 아직까지 막혀 있다 보니까 조금 좀 답답한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S&P 500이 올해 26.4% 올랐네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6%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한국장에 지금 국내 증시에서 매매하는 많은 분들 속상해하실 것 같고 짜증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2,500선 지키면서 다음 변화가 좀 나올지 좀 더 기대를 해보면서 시장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예고로 전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보복 관세를 검토하고 있고요. 중국도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관세 정책이 애써 잡아놓은 인플레이션을 다시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하는데요. 닥터 둠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월가의 저명한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는 인플레이션을 넘어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즉 위험 회피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Unfortunately, many of the other policies are going to have an implication of higher inflation and lower economic growth. So we have to worry about the world in which overall over the next few years, inflation is going to be gradually higher, economic growth could be lower. And therefore you have to find a hedge against a world in which bond yields on the long side may be much higher than 4%. They might go towards 6, 7, even 8% in a scenario where inflation goes from 2 through 3, 4, 5. 누리엘 루비니가 말하는 이 해지, 비트코인은 아닌 듯합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는데요.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비트코인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기 국채, 금, 그리고 원자재에 투자하라고 말했습니다. Bitcoin is highly volatile. It can go up by 10% one day and down 10, 15% another day. If you want to have a stable store of value, you will not put Bitcoin into your portfolio. The kind of assets we're actually thinking about are all assets that do well when you have lower growth and you have higher inflation, whether it's TIPS, short-term treasuries, gold is a hedge against inflation, debasement, de-dollarization, geopolitics, financial crisis, some exposure to ag commodities. 금에 주목한 또 다른 전문가가 있습니다. 바로 JP모건의 투자전략 글로벌 책임자 그레이스 피터스인데요. 피터스는 위험 자산이 지난 2년 동안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다며 이제는 포트폴리오의 회복력을 강화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We've had 2 years of strong risk asset gains, and therefore the underlying theme that we want to promote is the idea of strengthening portfolio resilience, i.e. aligning to a base case, but also managing for those tail risks that you mentioned, Francine, that include higher inflation, but also the idea that growth may weaken and will weaken at some point cyclically as we go through a business cycle. 포트폴리오의 회복력을 강화하라는 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피터슨은 그렇다고 투자를 중단하라는 말은 아니라고 일축했는데요. 포트폴리오에 금을 추가하고 주식의 경우 투자 범위를 넓히라고 조언했습니다. You want to still absolutely stay invested. As I mentioned before, we think there is a really solid outlook for growth over the next 12 months, but actually also over the medium term. But inflation risks are there, geopolitical risks are there, risks around the deficit are definitely there, and therefore adding infrastructure, adding gold as two of our preferred ways to strengthen portfolio resilience we think is critically important. And then even when it comes to the equity book, making sure that you're broadening out your exposures, because the other underlying theme to us is capital investment, whether it be in the AI transition, whether it be in power and security needs. 미국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초에 대중국 반도체 수출 추가 규제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규제 범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축소될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유럽 증시에서 ASML을 비롯해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미 반도체 보조금이 확정된 인텔이 파운드리 지분 매각에 제한이 걸렸다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반도체 설계와 파운드리 사업을 분리 운영하겠다고 밝힌 인텔은 보조금을 받으려면 파운드리 지분 최소 50.1%를 소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1월 시작된 두 기업 간 결합 절차는 다음 달 신주 인수를 끝으로 4년 만에 마무리가 될 전망입니다. 위기설에 휩싸인 롯데그룹이 해외 부실 면세점의 철수를 검토하고 또 케미칼의 자산 매각도 추진하는 등 자구책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롯데는 또 21명의 CEO를 포함해서 전체 임원의 3분의 1을 교체했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오후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의 깜짝 금리 인하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연속 금리 인하로 돈풀기에 나선 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입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2%로 특히 내년엔 2.1%에서 1.9%로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1%대 저성장 문턱에 진입한 한국 경제에 트럼프의 고관세 공포까지 엄습한 점이 한은이 2달 연속 돈을 풀기로 결정한 단초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 경쟁당국은 현지 시각 2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020년 11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결정 4년 만에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의 기업 결합 승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대한항공이 다음 달 20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의 유상 증자에 참여해 아시아나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 통합 절차는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2년간 유지되고 이후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은 롯데케미칼 여수 2공장이 철수 전 정리 절차에 들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여수 2공장 주력 생산 제품인 에틸렌 글리콜과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생산량 감축과 정리 절차에 접수했습니다.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와 실적 부진 여파를 견디지 못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한편 롯데는 고강도 인적 쇄신의 일환으로 계열사 대표 21명을 교체하고 기존 임원의 22%를 퇴임시키는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본격화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시는 49만 5천 제곱미터 규모 용산 정비창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이 구역에는 100층 높이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노들섬과 노량진으로 이어지는 보행교가 신설되는 등 이 일대에 총 5개 랜드마크가 조성됩니다. 내년 말 용지 조성 공사를 시작으로 용지 분양 등을 거쳐 2030년 기업과 주민 입주를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제 업무지구 개발이 성공할 경우 서울이 아시아 3대 비즈니스 거점으로 거듭나 용산 르네상스가 현실화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하이브 창업자 방시혁 의장이 4년 전 하이브 상장으로 약 4천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하이브 지분을 들고 있던 사모펀드 PEF에 기업 공개 IPO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투자 이익의 30%가량을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계약 내용은 하이브 IPO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모가 대비 150% 오르며 화려하게 데뷔한 하이브는 상장 첫날부터 이들 PEF가 물량을 쏟아내면서 급락했고 일주일 만에 고점 대비 반토막 났었습니다. 하이브 측은 주관사와 법률 자문사 4곳 모두 특정 주주 간 계약이어서 일반 주주에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의견을 내 증권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신문은 증시 입성을 준비하던 기업이 잇따라 기업 공개 IPO 시점을 미루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뒤 아직 공모에 착수하지 않은 기업이 6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뱅크와 동방메디컬, 미트박스 글로벌, CK솔루션 등은 상장 작업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올 1분기 119.93%에 달하던 새내기주 상장 첫날 수익률은 3분기 22.99%로 크게 둔화하는 등 공모주 시장이 얼어붙은 결과입니다. IPO가 내년 초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각에선 흥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지 모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백억 원대 배임과 허위 광고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 전 회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홍 전 회장은 상장법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정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의 예산심의 의결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조세 법률주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또 찬바람과 함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영하 4도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 낮에도 3도에서 12도 사이로 머물겠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이슈 키워드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관세 폭탄 쇼쇼쇼.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와 또 멕시코, 중국에 대해서 취임 첫날부터 고율 관세를 예고를 한 상황이죠. 이를 두고 지금 관련국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매우 지금 부랴부랴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화 뒤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에 대한 설명이 두 사람이 좀 다릅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사님?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추수감사절 주간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트루스 소셜이라는 SNS, 본인이 만든 것이죠. 를 통해서 내년 1월 20일 날 취임하는 날 멕시코와 캐나다를 향해서 25% 관세를 때리고
또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세 플러스 10%포인트를 더 때리겠다라고 아주 폭탄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때 저희 모닝벨에서는 너무 떨 필요 없다. 이거 쇼다. 이런 류의 말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죠. 역시나 트럼프는 또 하나의 협상 카드였다. 이렇게 다시 한번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전쟁을 하려면요. 서로 좀 폭탄 말도 주고받고 또 서로가 좀 날카로운 날선 어떤 각종 조처들을 내어놔야 되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바로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 멕시코, 캐나다에게 대해서 관세를 25% 때리겠다고 선언한 직후에 두 나라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소상하게 트럼프 당선인과 소상하게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자, 캐나다도 멕시코도 다 같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를 했는데요. 자, 이제 이 자리에서 이 통화가 나온 이후에 각자가 각 트위터를 통해서 또는 소셜 트루스를 통해서 통화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거기서 멕시코 대통령, 첫 여성 대통령이고 또 좌파 정부의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분이에요. 불법 이민을 해결하려는 멕시코의 노력을 트럼프에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표현인데 어쨌든 불법 이민을 해결한다는 얘기 때는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요구한 불법 이민을 해결하지 않으면 관세를 때리겠다고 했으니까 해석에 따라서는 이틀 만에 꼬리를 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동시각에 발표된 이 성명, 소셜 트루스를 통해서 멕시코가 미국으로의 이민을 중단시키고 남부 국경을 폐쇄하는 데 동의했다. 얼핏 보면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자, 멕시코가 미국의 이민을 중단시켰다? 자, 중단했다는 얘기하고 불법 이민을 막는다는 얘기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네. 그다음에 남부 국경을 폐쇄하는 데 동의했다. 여기서 말한 남부 국경이라는 미국의 남부 국경입니다.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을 폐쇄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틀 만에 아직 대통령 취임하지도 않았지만 관세 폭탄이라는 조처 하나만으로 멕시코로부터 중대한 양보를 받아냈다. 뭐 좀 더 세게 얘기하면 멕시코를 굴복시켰다. 미국 시민들이여 환호하라. 미국은 이민 폭탄으로부터 이제 안전해졌다. 이런 것을 선언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은 또 다른 SNS를 하나 더 올렸어요. 트럼프 말은 사실이 아니다. 국경 폐쇄한 적도 없고 이민을 중단시킨 적도 없고 다만 불법 이민을 해결하려는 멕시코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렇게 지금 맞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두 얘기가 완전히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트럼프도 그러니까 불법 이민을 막아달라는 거였지 합법 이민을 막아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을 보고 저렇게 달리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요 8년 전 상황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그냥 아주 데자뷰입니다. 8년 전에 꼭 이랬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민 막겠다. 또 그게 국경선에다가 커다란 담벼락을 설치하겠다. 당시 했을 때 당시 멕시코 대통령은 그 당시에도 불법 이민을 막겠다라고 화답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교적 표현인 건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멕시코는 국내 정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인민들을 대상으로는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법은 막는다. 불법은 언제 어디서나 사실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명분을 찾아가고 트럼프는 개선 장군처럼 그거 봐. 내 한마디 하니까 바로 멕시코 말 듣지. 그래서 상호 간에 명분을 챙기면서 실제로는 이민 문제가 상당히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8년 전에도 멕시코는 우리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해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적극 호응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탄을 때리지도 않았더랬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또 한 번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회자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먼저 터뜨려 놓고 그렇다고 관세를 안 때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때릴 수 있다. 그런데 상대가 말 잘 들으면 안 때릴 수도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미국은 왜 이렇게 대통령이 함부로 이렇게 관세를 때리냐.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세금은 관세든 내국세든 이게 오랜 입법, 전 세계의 입법 정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에 동의 없는 이 세금은 없다. 이 영국에서 여러 가지 마그나 카르타, 권리청원, 영국에서 첫 민주주의가 일어날 때 최초로 만들어진 법이 의회에 동의 없는 과세는 없다. 이것이 세계 민주주의의 제1조 1항인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바이든은 미국은 1977년에 국가 안보 상황을 이유로 당시에 이란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국가 안보 상황을 이유로 대통령이 먼저 관세를 때릴 수 있다라는 국가 안보 무역 비상조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밤새 들어오는 거 민주당 하원에서 이것을 좀 요건을 굉장히 강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관세 남용 방지를 위한 법안. 자, 이런 미국 내에서도 이런 반발 여론이 있는데요. 관세 정책은 함부로 하지 못할 겁니다. 제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왜냐하면 관세 보복 폭탄을 터뜨리는 순간 그 피해가 미국 기업으로도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어차피 캐나다나 멕시코를 향한 관세 폭탄은 관세를 때리겠다는 데 방점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민을 막겠다는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보편 관세 10 내지 20%입니다. 네. 또 중국에 대한 60에서 200% 이것은 입법 조치를 통해서 시간을 두고 상당히 조직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한국을 상대로 관세를 때리면서도 조건을 내걸 겁니다. 그 조건을 수행하면 관세를 또 때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도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닥터둠 비트코인. 우리나라에서 닥터둠으로 잘 알려진 이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가 자산을 보호하려면 비트코인을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루비니 뉴욕대학 교수죠. 2007년도, 2008년 당시에 세계 경제가 너무 좋아도 너무 좋다라고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주장할 때 유독 이 루비니 교수만은 이런 식으로 가면 경제가 한꺼번에 폭삭 망할 수 있다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네. 근데 너무 그 당시에 대세가 아닌 소수 의견이었기 때문에 뉴욕 증시에서는 아주 비관주의자다 해서 별명을 닥터 둠으로 아예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우울 박사, 닥터 둠이라는 게 우울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너무나 자기에게 들어맞는다. 그래서 경제 위기의 예고 전도사로서 이제 텀마다 한 번씩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자, 지금 비트코인 또 미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한 전망을 블룸버그 TV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요. 비트코인은 모든 거품의 어머니다.
이런 지적을 했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관세 폭탄과 이민 통제 때문에 인플레가 오고 또 미국 금리 인상이 올 수 있다. 이런 이제 화두를 던졌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그 잘 나가고 있는 요인, 이를테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국가 비축 자산으로 하겠다든지 또는 뭐 이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를 가지고 외환 보유고를 쌓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공약이 있는데 그 공약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닥터 둠 박사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비트코인을 외환 보유고로 했다? 그러다가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면 그때 누가 책임집니까? 마찬가지로 전략자산 비축? 그것도 석유는 없으면 못 사는 거지만 네. 비트코인은 없어도 살 수는 있는데 이게 무슨 국가 비축 자산이냐? 금하고 비트코인은 다르다. 더군다나 미국 지금 하원에서는 어떤 법안까지 나와 있냐면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 이것을 모두 팔아서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으로 대체하자. 이런 법안이 지금 상정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요. 달러 기축통화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닥터 둠 박사는 기대는 높고 이상은 크지만 실현되기는 매우 어려운 정책들이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그런 트럼프 공약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른다면 공약을 실현되지 못했을 때 시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대목도 좀 감안을 해봐라 라는 뭐 개인의 의견입니다만은 뭐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는 생각해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머스크 살생부, 이른바 정부 효율부의 공동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슬슬 자신의 어떤 그 보관을 지금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뭐 직책,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이 부분은 없애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얼마나 센 칼바람이 불까요, 박사님? 예, 살생부라는 것은요. 책을 갖다 놓고 죽일 사람, 살릴 사람 명단을 적어 놓은 다음에 실제로 칼로 지나간 사람들을 살생부에 살자가 들어가 있으면 다 죽이는 겁니다. 이게 언제 나왔냐면요. 중국 당나라 건국 직후에 사실 중국이 뭐 이제 다시 통일을 한 게 수나라인데 수나라는 고구려 때문에 망해버렸고 네. 당나라가 사실 이제 중국의 통일 오늘의 한족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아들인 당태종이 그 아버지 또 아버지가 뽑은 아들의 그의 후계자에 반발을 해서 자기하고 친한 사람은 생자를 붙이고 반대파는 살자를 붙여서 궁중에 전부 다 관리들을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살자를 쳐 죽이는 겁니다. 네. 이 관리들을 한꺼번에 쳐 죽이는 것을 살생부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실현이 됐죠. 그 유명한 한명회가 세조를 옹립할 때 이 살생부를 가지고 갑자기 궁중에 들어오라 해서 소집을 했는데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 살자 붙은 사람은 그냥 죽였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 마치 당나라 때나 우리 조선 초에 있었던 이 살생부 이걸 머스크가 없어져야 될 부서, 없어져야 될 공무원 명단을 지금 계속 본인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X를 통해서 계속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1등 선거 당선 공신이고 또 정부 효율부, 관리들을 없애겠다는 정부 효율부 수장이기도 하거든요. 미국 공무원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살생부는 숨어서 해야 그 정도고 또 사회적 충격이 적은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망신주기, 뭐 여론 조성 그런 면에서 사회적 비판도 지금 적지가 않은데요. 과연 머스크의 이 공개 행보, 특히 이번에 살생부에 들어간 사람들 보면요, 규제를 담당하는 사람들, 이른바 소비자 금융국에서 금융에 대한 제재하던 사람, 또 자율차 제재하던 사람, 하여튼 제재한 사람들, 제재한 부서는 다 없애자.
그래서 공무원의 30%를 없애겠다라는 선언을 구체적으로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역풍이 있지 않을까 일각에서는 좀 우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머스크 특유의 그 톡톡 튀는 급진적인 이런 튀는 행동들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이창용 트럼프 탓. 한국은행이 어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죠.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2달 연속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했는데 그중에 좀 눈에 띄는 대목이 내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이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서 이런 금리 인하를 좀 선제적으로 했다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까? 네, 한국은행이 한 달 전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당분간은 금리 추가 인하가 없을 것이다라고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네. 그 메시지, 한국은행을 믿었던 사람,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했던 사람은 한마디로 멘붕이 됐습니다. 네. 물론 경제 상황이라는 게 수시로 달라지는 것이고 경제가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전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정말 믿었던 이창용 총재, 믿었던 한국은행 잉크 자국이 마르기도 전에 입장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미안해서 그런지 미국 때문이다.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향방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 또 인플레 불확실성이 있다. 자, 미국이 관세를 올리고 또 이민을 타이트하게 하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이것은 미국 탓하고는 좀 거꾸로 가는 얘기고. 그러니까요. 물론 신정부가 관세를 때리면 우리 기업한테 타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용 총재의 미국 트럼프 탓이란 말을 틀린 것은 아닌데 한 달 전 상황하고 완전히 다르다. 한국은행이 한 달 전 상황도 이렇게 감지하지 못하냐?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지금 경기가 문제가 아니라 가계대출이 문제다 했는데 입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물론 신속하게 선제 대응을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가 급속하게 꺼져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불안감. 한 달 전 말을 완전히 한국은행 총재가 바꿀 정도로 그렇다면 한 달 전에 좀 금리를 미리 조정을 하지. 그리고 지금 금리를 인하한다고 그러지만 시중 금융계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금리 인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네. 오히려 금융감독원의 압력으로 해서 주담대 올라가는 은행도 있고요. 그리고 대출받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정말로 경기가 문제라면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마가 추수감사절, 미국 추수감사절 최대 명절이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내놨는데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를 자축하는 뭔가 좀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추수감사절 미국 최대 명절이고요. 뉴욕 증시도 지금 문 닫았고 학교, 기관, 일반 기업 모두 올 수납돼 있고 약 한 1억 명이 움직이는 엄청난 행사입니다. 여기서 지도자들의 추수감사절 메시지도 중요한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화합하자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기의 속내를 확실히 드러내죠. 여기서 자, 이번 선거에서 내가 이긴 것은 우리 국민이 마가의 압도적인 승리를 보낸 것이다. 마가. 네.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죠. 그다음에 항상 실패할 극좌 미치광이들. 이 미치광이들도 항상 실패할 거니까 추수감사절에 축하를 보낸다. 여기 항상 실패할 극좌 미치광이들이 반대파 민주당 쪽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 메시지는 마가를 추수감사절과 연결을 해서 앞으로 자기의 정책 노선으로 확실하게 해보겠다 이러는데 사실 미국의 일각에서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미국이 위대했던 시점이 언제냐. 그게 바로 정신적으로는 추수감사절 스스로 노력을 해서 땅을 일구고 그 선물을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주던 네. 그 당시 그 미국의 정신 1636년에 하버드 대학을 만들어서 전 세계 교육을 선도하던 정신 그리고 관세를 없애면서 미국 기업을 일으키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이제는 좌파들은 가고
마가가 온다. 특히 이 마가는 미국 우선 정책까지 연결이 돼 있는데요. 미국 우선이라는 게 다른 나라를 때리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미국을 우선해서 보겠다는 그런 정책인데 어쨌든 트럼프의 마가가 다가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관세 폭탄 쇼쇼쇼, 닥터둠 비트코인, 머스크 살생부, 이창용 트럼프 탓, 그리고 마가 추수감사절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추수감사절 분석 이번 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초 대중국 반도체 수출 추가 규제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규제 범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축소될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유럽 증시에서 ASML들을 비롯해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미국 반도체 보조금이 확정된 인텔이 파운드리 지분 매각에 제한이 걸렸다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반도체 설계와 파운드리 사업을 분리 운영하겠다고 밝힌 인텔은 보조금을 받으려면 파운드리 지분 최소 50.1%를 소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1월 시작된 두 기업 간 결합 절차는 다음 달 신주 인수를 끝으로 4년 만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위기설에 휩싸인 롯데그룹이 해외 부실 면세점의 철수를 검토하고 케미칼의 자산 매각도 추진하는 등 자구책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롯데는 또 21명의 CEO를 포함해 전체 임원의 3분의 1을 교체했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오후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모닝벨 2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굵직한 기업 뉴스들이 오늘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업 관련 소식이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이 이 마지막 관문을 넘은 것도 시선을 끄는 뉴스인데요.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최재훈 캐스터, 뉴욕 증시는 오늘 휴장인데 연말 대목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루 휴장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사이버 위크로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이 열리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번 쇼핑 시즌을 지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소매업체들이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또 어제 발표된 PCE 데이터에서 개인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것처럼 분석가들은 대체로 이번 홀리데이 시즌에 소비자 지출이 견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미국 온라인 연휴 시즌 판매가 전년 대비 약 8.4% 증가해 사상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었는데요. 실제로는 11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추적된 전자 상거래 사이트 매출은 전년 대비 9.6% 증가했습니다. 생각보다 소비자들의 지출 건전성이 좋은 것이죠. 또 여기에 상당수 소비자들은 시작을 앞둔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다리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어도비 예측에 따르면 사이버 위크 동안 온라인 지출은 지난해 대비 7% 증가한 40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통 쇼핑 시즌의 결과가 연말 랠리의 여부를 가늠해주기 때문에 예상대로 좋은 소매 매출이 나올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연말 주식시장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AP 파이낸셜의 애덤 턴퀴스트에 따르면 1950년 이후 추수감사절부터 연말까지 S&P 500은 평균 1.8%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상승했던 비율은 약 70%라고 합니다. 이는 통상 6주 동안 S&P 500 지수가 63%의 확률로 1% 오르는 것보다는 좋은 수익률을 거두는 것이죠. 또 특히 대선이 치러진 해에는 추수감사절부터 연말까지 수익률이 더욱 강하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추수감사절 다음 주는 대체로 주식시장이 하락하지만 그 이후에는 연말까지 75%의 확률로 시장이 1.38% 정도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때는 저가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증시 전망까지 살펴볼까요? 현재 월가에서는 내년에도 미국 증시가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야데니 리서치나 도이체뱅크 등 일부 강세론자들은 S&P 500이 7천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약세론자였던 모건 스탠리, 그리고 그동안 전망치 4,200을 유지해온 JP모건도 내년 말 전망치를 6,500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JP모건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또 트럼프 아젠다가 추진되면서 리스크가 있겠지만 규제 완화와 기업 친화적 환경
환경 등이 이 리스크를 압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기 조정 후 반등세에 나서나 했던 비트코인은 횡보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9만 5천 달러, 원화로는 1억 3,200만 원대에서 거래됐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9만 7,500달러 저항선을 돌파하면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10만 달러선을 돌파하면 12만 5천 달러까지도 상승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중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중학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5위는 중국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 북방화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에 관세 폭탄을 던졌습니다.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더해 10%의 추가 관세를 밝혔는데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를 통제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도 다음 주 중으로 반도체 관련한 중국 제재를 추가로 내놓을 예정인데요. 향후 중국 반도체 업계에 타격이 예상되면서 중학개미가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4위는 기주 모태입니다. 마오타이주로 유명한데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맥을 못 추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10월 주요 공업기업의 이윤 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는데요. 또 부동산 침체도 여전하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내년 중국의 신축 주택 가격이 5% 추가 하락해 올해와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것이라며 침체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마오타이주는 선물과 투자용으로 인기가 많은 만큼 중국 부동산 위기와 내수 경기 침체는 수요에 치명적인데요. 불안한 전망에 중학개미도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3위는 항서제약입니다. 항서제약은 우리나라 제약사 HLB와 함께 간암 치료제를 개발했는데요. 이는 HLB의 리보세라닙과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병용 요법으로 최근 승인 전 단계인 현장 실사 결과 미국 FDA로부터 보완사항 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이슈가 넘어야 할 산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 있었던 지적사항이 캄렐리주맙 공장의 생산과 품질 관리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는데 해당 이슈가 승인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 아직 기뻐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2위는 상하이 자동차입니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비용 절감에 나섰습니다. 상하이 자동차도 협력회사들에게 내년부터 10% 정도 가격을 인하해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회사 측은 현재 자동차 시장에서 초과 공급 문제가 두드러진다면서 원가 절감이 주요 기조가 될 전망인 만큼 생존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상하이 자동차는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요. 이러한 회사의 노력에 중학개미가 저가 매수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비아디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중국 자동차 업계에도 타격을 가할 전망인데요. 대표적인 수출 우회 경로인 멕시코를 통해 들어오는 중국 업체의 자동차에 대해 이미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죠. 또 최근 멕시코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멕시코 정부는 중국 전기차 업체의 멕시코 투자 의향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중국 전기차와 관련해 확정된 투자가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비아디에 대한 언급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비아디도 비용 절감에 나섰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전기차 업체 간 경쟁 심화까지 더해지면서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 비아디의 출혈이 더욱 심해질 거란 전망입니다. 미국이 이르면 다음 주 중국 반도체와 관련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재 수준이 당초 예상보다 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주가들 급등했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2일 중국에 대한 추가 반도체 규제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화웨이의 주요 협력사인 파운드리 기업 SMIC가 소유한 반도체 공장 2곳을 포함해 기업 100여 곳 이상이 제재 명단에 오를 예정입니다. 또 HBM 등 최첨단 반도체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타격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규제 범위가 축소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많이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추가 규제 내용이 당초 초안보다 약한 수준인데요. 따라서 유럽 증시에선 기술주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ASML은 장중 4% 가까이 급등했고 ASM 인터내셔널 등도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ASML은 중국 매출 감소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 규제를 받는 중국 기업이 당초보다 적을 거란 예측에 안도감이 형성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텔이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수탁 생산 사업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매각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텔의 거액의 정부 보조금을 투입을 하기로 한 만큼 회사가 외국 주주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사전 조처를 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한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인텔 지분 매각에 제한이 걸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텔이 공시한 자료를 보면 미국 정부는 인텔 보조금 지급 계약을 맺으면서 회사의 의결권 지분 매각에 제약을 걸어뒀습니다. 미 정부가 인텔과 반도체 보조금 계약을 맺으면서 파운드리 사업부가 분사하더라도 인텔이 지분 50.1% 이상을 유지하도록 강제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약이 생기는 거죠? 네,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우선 인텔 의결권 지분의 35%를 제3자가 취득하는 거래가 제한됩니다. 여러 기관 투자자 등이 나눠들고 있는 인텔 지분이 특정 주주에게 쏠리지 않도록 한 겁니다. 인텔이 분사하기로 한 파운드리 사업의 지분을 파는데도 제한이 걸립니다. 가령 파운드리 자회사가 비상장 회사로 남는 경우 인텔이 파운드리 지분의 50.1%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실질적 지배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밖에 인텔이 외국에서 반도체 제조 시설을 확장하는 데에도 제약이 걸리는데요. 이런 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의 동의를 얻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거 쉽게 말해서 미국 돈 들어갔는데 남 좋은 일 시키지 않겠다라는 거로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미국이 투입하기로 한 보조금이 자칫 외국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앞서 인텔이 적자에 빠진 파운드리 사업을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추측이 시장에서 나오자 파운드리가 외국 기업에 넘어갈 경우 미국의 반도체 제조 굴기가 좌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는데요. 인텔은 79억 달러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미국에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반도체 제조 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인텔 소식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 민주당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 의회 입법 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8명은 최근 관세 남용 방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관세 및 수입 쿼터 부과를 없애는 내용이 골자인데 내년 1월 새로 구성되는 의회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어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이 자국 내에서 인공지능 스마트폰을 판매하려면 자국산 AI 모델을 탑재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애플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자체 AI 시스템을 출시한 애플은 이 시스템이 중국에서 구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몇 달간 중국 IT 기업들과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난항에 부딪히면서 애플은 최근 중국 최대 검색 포털 바이두와 틱톡으로 잘 알려진 바이트댄스 등 중국 기업과의 제휴로 방향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해 유명해진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비트코인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비니 교수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매우 크다며 자산 보존을 원한다면 이 같은 유형의 자산을 멀리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루비니 교수는 과거 비트코인을 모든 거품의 어머니라고 지칭한 바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모든 파괴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을 방문 중인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획득 시도를 막을 것이며 그런 시나리오가 전개되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모든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무기를 동원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 않았지만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간접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5년 전 악몽을 다시 맞닥뜨릴 위기에 놓인 마이크로소프트 소식부터 반도체 독립을 선언한 중국 샤오미 이야기까지 글로벌 비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빅테크 저승사자로 불리는 리나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의 마지막 칼끝이 마이크로소프트로 향했습니다. 당초 클라우드 사업부에 한정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당국은 클라우드 컴퓨팅부터 소프트웨어 서비스, 인공지능 제품 등 전방위적 반독점 조사에 나섰는데요. 지난 1년여간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사, 협력사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왔고 준비한 정보 요구서만 수백 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와 보안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를 묶어 파는 이른바 끼워 팔기 이슈가 시장 경쟁을 훼손했다는 문제인데요. 그간 빅테크 중 유일하게 당국의 칼날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최근 사이버 보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25년 만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과거에도 윈도우의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았다가 당국의 반독점 레이더망에 걸려 회사가 쪼개질 위기에 놓였었고 결국 빌 게이츠가 사업에서 물러나고 윈도우 문을 경쟁사들에게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업계는 이번 케이스가 사실상 퇴임을 한 달여 앞둔 칸 위원장의 마지막 빅테크 반독점 조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돌아온 트럼프가 당국의 반독점 조사에 대해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줄곧 비판해왔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조사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웨이에 이어서 중국 샤오미도 자체 칩 개발에 도전하고 나섰습니다. 3나노 스마트폰용 반도체 AP칩을 자체 설계해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간 퀄컴과 대만 미디어텍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는데 3년 전부터 패블리스 자회사를 설립해 개발에 몰두하더니 현재 설계도를 파운드리 업체에 전달하는 테이프아웃 단계까지 접어들었습니다. 대만 TSMC가 생산을 맡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 만약 샤오미가 3나노 AP 양산에 성공한다면 중국 업체 중 최초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AP 공급사로 부상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요. 특히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화웨이와 달리 미국의 반도체 제재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TSMC를 활용할 수 있어 기술 로드맵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완성차 업체 도요타의 글로벌 생산량이 9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전 세계 생산량은 89만 3천여 대로 1년 전보다 0.8% 감소했는데요. 지난 3월 감소세로 돌아선 뒤 9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8%나 급감했던 9월과 비교해선 감소폭은 완만해졌는데요. 미국과 중국 생산량이 뚝 떨어진 점이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미국에서는 에어백 문제로 일부 모델 생산이 넉 달간 멈춰서면서 생산량이 13% 줄었고요. 인디애나주 공장은 내년 1월에나 생산이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또 중국에선 토종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9% 감소했고요. 또 어느새 중국 전기차 텃밭이 되어버린 태국에서도 힘겨루기에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전 세계 생산량의 3분의 1을 맡고 있는 일본 공장 생산량이 8%가량 늘었고 또 글로벌 판매량도 90만 3천여 대를 기록해 지난 5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점이 위안거리로 꼽히고 있지만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트럼프의 관세 폭탄까지만 물려 초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이 니혼 게이자이에 맞설 주가 지수를 내놓습니다. 도쿄증권거래소 상장사 333개 종목으로 구성된 요미우리 333을 출시하기로 했는데요. 종목 가격에 따라 비중을 정하는 가격 가중 방식을 택한 니케이와 달리 각 종목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동일 가중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동일 가중 방식은 시가총액 대비 주당 가격이 높은 일부 종목에 지수가 크게 좌우되지 않는 장점이 있는데요. 해당 방식을 택한 요미우리 333은 자동차와 전자부품 제조업체 등 일본 중견기업 주가가 보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일각에선 하락한 주식은 매도하고 오른 주식은 리밸런싱을 통해 저평가 주식을 더 편입할 수 있어 가중 포트폴리오보다 성과가 좋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요미우리는 지수 출시와 함께 이에 연동된 뮤추얼 펀드, 상장지수 펀드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관문까지 넘으면서 4년에 걸친 양사 합병은 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김한나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양사 간 합병의 유럽 관문을 최종적으로 넘었습니다. 조건이 꽤 까다로웠죠? 네, 그렇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서 합병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EU 경쟁당국은 올해 2월 대한항공의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대한항공이 신규 진입하는 항공사가 유럽 노선을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돕고 아시아나항공 화물 부문 매수자를 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은 여객 부문 신규 진입 항공사로 티웨이 항공을 선정해 유럽 4개 노선에 대한 취항을 지원했습니다. 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매수자로 에어인천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EU 집행부는 조건부 승인의 선행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며 양사 합병을 최종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미국 법무부에 EU 경쟁당국의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했는데요. 미 법무부는 EU와 달리 승인 결정을 내리는 절차가 없고 이변이 없는 한 미국이 소송으로 제동을 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 관측입니다. 대한항공은 올해 안에 아시아나를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롯데그룹 상황도 지금 우려가 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대대적인 임원 인사 발표가 있었고요. 또 재무구조 개선 방안 등도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우선 롯데그룹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롯데그룹은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시장 우려가 진화되지 않자 적극적인 대응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우선 롯데백화점은 실적이 부진한 점포를 매각합니다. 롯데 면세점도 해외 부실 면세점 철수를 통해 점포 효율화를 추진합니다. 호텔 롯데는 호텔 브랜드 L7과 시티 자산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롯데월드 타원의 호텔 영업 면적을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저수익 자산 매각에 나섭니다. 롯데는 각 계열사가 내세운 자구책에도 유동성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으면 지분을 매각하는 자금과 부동산 자산을 활용해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롯데그룹은 어제 정기 인사에서 CEO 21명을 교체하고 그룹의 전체 임원 22%를 퇴임시키는 등 고강도 쇄신에 나섰습니다. 또 신동빈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경영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네, 김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출 규제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가 석 달 연속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천 가구로 전달보다 19% 줄었습니다. 반면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등 대출 규제를 덜 받는 지방의 경우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는 3만 1,500여 가구로 전달보다 24%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예고로 전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보복 관세를 검토하고 있고요. 중국도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관세 정책이 애써 잡아놓은 인플레이션을 다시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하는데요. 닥터 둠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월가의 저명한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는 이 인플레이션을 넘어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즉 위험 회피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Unfortunately, many of the other policies are going to have an implication of higher inflation and lower economic growth. So we have to worry about the world in which overall over the next few years, inflation is going to be gradually higher, economic growth could be lower. And therefore you have to find a hedge against a world in which bond yields on the long side may be much higher than 4% and might go towards 6, 7, even 8% in a scenario where inflation goes from 2 through 3, 4, 5. 누리엘 루비니가 말하는 이 해지, 아쉽게도 비트코인은 아닌 듯합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비트코인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기 국채, 금, 그리고 원자재에 투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Bitcoin is highly volatile. It can go up by 10% one day and down 10-15% another day. If you want to have a stable store of value, you will not put Bitcoin into your portfolio. The kind of assets we're actually thinking about are all assets that do well
when you have lower growth and you have higher inflation, whether it's TIPS, short-term treasuries, gold is a hedge against inflation, debasement, de-dollarization, geopolitics, financial crisis, some exposure to ag commodities. 금에 주목한 또 다른 전문가가 있습니다. 바로 JP모건의 투자전략 글로벌 책임자 그레이스 피터스인데요. 피터스는 위험 자산이 지난 2년 동안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다며 이제는 포트폴리오의 회복력을 강화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We've had 2 years of strong risk asset gains, and therefore the underlying theme that we want to promote is the idea of strengthening portfolio resilience, i.e. aligning to a base case, but also managing for those tail risks that you mentioned, Francine, that include higher inflation, but also the idea that growth may weaken and will weaken at some point cyclically as we go through a business cycle. 이 포트폴리오의 회복력을 강화해라.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피터스는 그렇다고 투자를 중단하라는 말은 아니라고 일축했는데요. 포트폴리오에 금을 추가하고 주식의 경우 투자 범위를 넓히라고 조언했습니다. You want to still absolutely stay invested. As I mentioned before, we think there is a really solid outlook for growth over the next 12 months, but actually also over the medium term. But inflation risks are there, geopolitical risks are there, risks around the deficit are definitely there, and therefore adding infrastructure, adding gold as two of our preferred ways to strengthen portfolio resilience we think is critically important. And then even when it comes to the equity book, making sure that you're broadening out your exposures, because the other underlying theme to us is capital investment, whether it be in the AI transition, whether it be in power and security needs. 네, 연말을 맞아 기업들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인사가 한창이죠. 이번에는 최근 유동성 위기설까지 불거진 롯데가 역대 최대 규모의 임원 인사를 냈습니다. 최고 경영자를 20명 넘게 교체하는가 하면 그룹 전체 임원의 22%, 그러니까 5명 중 1명을 퇴임시키는 초강수를 뒀는데요. 이번 인사의 의미, 또 재무 개선 계획 발표안까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야말로 신동빈 회장이 고강도 쇄신을 위한 강한 의지가 담겼다, 그런 시중의 평가도 나오던데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롯데가 무너질지도 모른다 이런 유튜브가 나왔고, 뭐 롯데는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소리다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금융계 일각에서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실제로 롯데는 과거에 정말 던실했던 회사입니다. 우리 IMF 때도요, 다른 회사는 다 망해도 롯데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신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한국 기업들이 IMF 때 연이어 쓰러진 이유, 대우그룹 같은 데 쓰러진 이유가 부채가 워낙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부채 비율이 1000% 넘어가는, 그야말로 부채 경영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롯데는 부채가 제로였어요. 그러니까 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요. 일부러 부채 관리를 했던 거죠. 예, 지금도요. 최근에도 한번 제가 롯데 타워, 월드 타워를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5층인가 가면 신격호 회장이 쓰던 방에 지금도 신격호 회장의 그 동상과 사무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데, 거기서 제일 인상적인 것은 그 신격호 회장의 그 평생 신조, 그 글자가 그대로인데요. 그게 거화취실입니다. 거화취실. 그러니까 화려한 거를 멀리하고 실속을 차리겠다. 내실 있는 경영을 하겠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은행 빚을 안 썼던 것입니다. 그만큼 탄탄하고 정말 알토란 같은 회사였는데 어느 사이에 빚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뭐 빚 늘어나는 것은 경영학에서는 빚도 사실은 자본이잖아요. 타인 자본이지만 그렇죠. 자본은 자본이거든요. 그래서 빚도 잘 관리하면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기업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빚을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정폭이 되고 있었는데 선제적으로 롯데 쪽에서는 우리가 한번 구조조정을 하자. 이 위기를 한번 돌파하자. 그래서 인사 물갈이를 했는데 롯데의 특징은 거화 취실, 그러니까 내실을 기한다. 어떤 허장성세 하지 않는다. 이것도 있지만 롯데의 순혈, 롯데 피, 경영 안정. 그래서 롯데는 비교적 다른 회사에서 사람들도 잘 데려오지도 않고 한 번 롯데는 영원한 롯데. 그다음에 롯데 사람들도 잘 자르지 않는 그런 조금 그러니까 직장의 안정성이 보장된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대표급 인사를 31%를 교체했습니다. 3명 중에 1명은 교체했고 앵커님 말씀대로 임원 중에 5명 중에 1명은 집에 가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바뀐다? 이것은 정말 롯데의 기본 정신도 또 롯데의 분위기 엄청난 변화인데 이제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자르면 우선 인건비를 확 줄일 수가 있는 데다가 이번에 자른 사람들 보면 책임 있는 인사들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석유화학 투자를 많이 하자 했다 주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거 숙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집에 가신 분들 60대 이상 임원의 50% 이상이 퇴임한다고 하고 70대가 또 70년대생 CEO들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고요. 아 그런가 하면 신동빈 회장 장남 신유열 전무도 이제 또 경영 전면에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롯데 구조조정을 틈을 타서 은근슬쩍 또 3세 후손들 승계 작업을 했는데 꼭 이런 시절에 해야 되느냐. 자, 롯데 위기에 신유열 회장이 과연 뭐 어떤 구세주 경험도 아주 일천한데 신유열 부사장이 승진한다고 해서 롯데 경영난 타개에 뭐 큰 도움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롯데케미칼 상무에 오른 지 1년 만에 전무 승진을 했고 이번에 이제 부사장이 되는 건데요. 지금 문제의 지론지가 롯데케미칼이거든요. 그러면 아들이건 손자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오히려 승진을 한다. 이랬을 때 롯데그룹에 정말 선의로 하는 이 인사 셔플에 구조조정이 이거 아들 키워주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도 그룹에서 뭐 신유열 전무를 승진시킨 또 공식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이럴 때 같이 책임을 묻게 하면 공감대가 더 형성이 될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빨리 후계 승계를 하자. 지금 롯데 입장에서는 형제난이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신동빈 회장의 형 신동주 전 회장과 부회장이 여전히 그 모 회사 주식을 최고로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아들이 광윤사의 임원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후계 구도를 굳히기 위해서는 좀 아들이 필요했다. 그다음에 사실 이제 지금 신유열 씨의 경우에는 군대 문제가 이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일본인인데 아니 롯데의 CEO가 대표가 일본인이면 이게 일본에서냐 한국에서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롯데의 정체성 문제가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동빈 회장은 본인의 전철을 밟았던 대로 아들 신유열 씨에게 한국 국적을 일본 국적을 취소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라. 이렇게 지금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참고로 올해부터는 이제 국적을 회복해도 군 면제 대상이 되는 38세를 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사람들이 쳐다보기에는 더 괘씸하고 넘겨서 이제 회복을 하는 거다. 아주 그렇다면 유승민입니까?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군대 안 가기 위해서 미국 갔다. 유승준 씨 가수 유승준 씨요. 유승준 씨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유승준 씨 우리 입국도 안 시키잖아요. 자, 그동안에는 일본 국적 잘 갖고 있다가 그래서 이름도 신유열 씨라는 이름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시게미스 센세이라고요. 그런데 자, 우리 병역법에 만 38세가 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해도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 그 조항을 딱 가지고 올해 38세예요. 그래서 승진시키는 게 아니냐. 이래서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번 기회가 신유열 씨
부사장 승진의 기회는 아니었다. 뭐 전 그렇게 보는 것이죠. 물론 아버지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좀 후계자로 만들고 싶기는 하겠지만 지금 후계자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롯데가 이 위기를 잘 넘어서서 제2, 제3의 창업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그 롯데 경영난 타계의 어떤 주역이 돼서 롯데를 더 튼실하게 아들 주도로 끌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좀 다른 의견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기적으로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신동빈 회장은 신유열 씨 말고는 또 다른 자녀들이 없을까요? 뭐 경영의 승계에 나설 만한? 아들은 없습니다. 딸이 2명이 있는데요. 딸 2명은 다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하고 결혼했고 신유열 부사장조차도 그 아야라는 일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가계도를 한번 보시면요. 신유열 씨 어머니가 누구냐? 시게미스 미나미시잖아요. 두 번째 줄 중간 부분에 있고요. 예, 시게미스 가운데 미나미. 줄의 오른쪽, 신동빈의 오른쪽, 그분이 일본인이에요. 자, 그런데 자 본인의 부인도 일본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그럼 자기 아버지 신동빈은 누구냐? 신동빈의 어머니는 시게미스 하스코다. 그러니까 할머니 일본인, 어머니 일본인, 부인 일본인. 자, 그러다 보니까 피가 몇 %가 한국 피일까? 확률로 계산하면 8분의 1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부사장 승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어 좀 배우고 한국 문화에 빨리 접촉하면서 어차피 롯데가 자본은 일본에서 온다 하지만 사업장이 한국에 더 많으니까 명숙한 한국으로서 한국의 사랑을 받고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뭐 저기 신유열 씨의 동생인 신규미, 신성은 두 여형제들은 이제 일본에서 결혼을 했고 롯데에 있지를 않고 아주 다른 데서 어떤 이 롯데와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경영권에는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에서 어쨌든 경영 활동을 할 거면 뭐 소비자와 어떤 대중의 심리적인 면에서도 좀 친밀감을 당연히 회복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대규모 인사에 앞서서 체제 개선에도 좀 롯데가 힘을 쓰고 있는데 재무 개선을 위해서 그룹의 상징이잖아요. 롯데월드타워까지 담보로 제공한다. 뭐 상황이 이 정도라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금융 그 민법에 기한의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기한의 이익.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때 한 번 대출을 받으면 영원히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닙니다. 일정 기간에는 반드시 갚고 만약에 다시 쓰려면 다시 리발빙 그것을 우리 민법 용어는 갱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2년짜리 대출을 받았다. 그럼 2년간은 자기가 그 돈을 확실히 쓸 수 있지만 2년이 지나면 기한 이익이 상실한다고 그래요. 그게 기한의 이익인데 지금 롯데가 회사채를 쓰고 있는데 회사채를 10년간 쓰기로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10년간은 기한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최근 10년간 발행한 회사채 14개가 기한의 이익이 최근까지는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만기가 된 거 12월 달에. 그러니까 만기가 되니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거죠. 갚아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갚든지 아니면 갱계를 하든지 다시 리발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롯데의 부채 비율이 악화됐으니까 쩐주들이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채권자들이 이거 불안해. 담보를 좀 더 내. 이러니까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롯데 월드 타워도 우리 담보로 낼게. 이랬던 것이지. 현재 지금 롯데가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롯데 월드를 담보로 낸 건 아니다는 거죠. 단기 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거죠? 단기 유동성이라기보다도요. 기한의 이익을 다시 연장하기 위해서 그 연장만 하면 되는 것이죠. 당장 갚아야 될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만기가 된 것을 다시 갱신하는 데 있어서 롯데 월드 타워를 담보로 집어넣으면 회사채를 다시 10년간 발행할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실제로 정권시장에서도 롯데 월드 타워를 담보를 잡힌다는 소식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지금 당시에 단기 유동성을 갚지 못해서 망해가기 때문에 롯데월드 타워를 담보로 잡히고 그 담보인 롯데월드 타워를 곧 팔 거야. 이거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다. 토지 자산에 대해서 재평가도 한다는데 이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지금 롯데 하면 또 하나의 상징, 거화치실뿐만 아니라 아주 알토란 같은 부동산이 많다. 네, 롯데 부동산은 유명합니다. 특히 그 롯데 제2월드, 지금 롯데월드 타워 같은 건물에는 허름한 그 잠실의 땅, 그 롯데월드 있던 동이 원래 그게 강이었어요. 강이 완전히 그 천지 개벽을 해가지고 석촌호수까지가 강이었는데 완전히 메워서 새로 지었는데요. 부동산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회계장부상으로는 그 부동산의 가치를 수시로 바꿀 수는 없어요. 부동산이 올랐다가 내렸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15년이나 지난 부동산은 자산 가치가 많이 올랐는데 대차대조표상으로는 현재 자산이 얼마다 그러면 부동산도 대표적인 어떤 자기 고유 자산인데 그게 15년 전에 당시 시세로 측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의 시세로 바꾸면 자산이 왕창 늘어나는 것이죠. 실제로 부동산은 그대로지만은 그 부동산의 금액 가치가 올라가니까 롯데그룹의 재무 상태가 좋아지는 것이고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실제 우리의 튼튼한 우리 내부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래도 저런 것을 할 정도로 보통 많은 기업들이 자기 자산 재평가를 잘 안 하고 있거든요. 저거 자산 재평가하면요. 세금도 더 내야 돼요. 정말 그렇군요. 이게 더 많이 잡히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배당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자산 평가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닥친 유동성 위기를 좀 넘겨보자. 이것도 저 부동산 가치를 높여서 그 높여진 부동산을 팔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로 오해하시는 분인데 그건 아니고 다시 금융 부채를 리스케줄링 할 때 우리 자산 가치가 너무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그러면 대출 한도도 더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신용평가도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롯데의 조처는 당장의 모라토리움이라든지 부도난다 이런 유튜브의 원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침 공교롭게도 그 기한의 이익이 12월 초에 상실이 되니까 그 기한의 이익을 다시 늘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엄격하게 볼 때는 롯데가 좀 여러 가지로 좀 어렵구나. 그래서 자산 재평가도 하고 담보도 잡히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보지 말고 내용적으로 이걸 왜 하는지 이게 안전장치 차원에서 보강하는 면으로 이해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인적 쇄신, 재무 개선 이런 분골 쇄신 노력들이 롯데 제도약에 어떤 효과를 낼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영 승계 작업에 속도를 내는 건 사실 롯데뿐만이 아닙니다. 올 들어 국내 주요 기업 오너가에서는 세대 교체 바람이 연이어서 불고 있는데요. 어떤 그룹의 어떤 인물들인지 한 곳 한 곳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올 한 해를 갈무리할 키워드들 재계에서도 많이 꼽을 수 있겠지만 국내 재계 역사에서 보면 또 많은 뉴페이스의 등장에서도 기억에 남을 한 해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재벌 3세, 4세, 80년대생, 그러니까 89년생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길거리에 다니면 뭐 굉장히 어린 세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세대의 주역이고 MZ세대의 선두주자들인데 저분들이 오너로서 경영을 승계한다는 것은 우리 재계의 실제 주인이 바뀐다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분들이 잘 돼야 한국 경제의 미래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한국 경제를 전망을 하면서 한국 경제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관한 그런 질문이나 논문에 보면 한국 경제의 운명은 운에 맡기고 있다. 한국 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논문이 많아요. 운에 맡긴다는 게 어떤 얘기일까요? 그게요. 한국 기업들은 3세, 4세, 5세 이렇게 자녀들한테만 맡기는데 자녀들이 건전하게 잘 컸으면 그것이 한국 기업이 잘 될 것이고 한국 경제 잘 될 것인데 만약에 좀 이상한 사람이 태어났다. 그러면 검증되지 않은 이상한 사람이 재벌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3세, 4세를 맡게 되면 우리 왕조 시대 때 이상한 왕이 와서 우리 연산군 뭐 대표적인 예죠. 역사에
수두룩하게 있지 않습니까? 경영자가 하나를 판단 잘못하면 회사 완전히 망합니다. 회사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다 망한다. 그래서 많은 경영학 논문에 한국 경제는 운에 맡긴다. 실력 검증을 안 한다. 실력 검증을 아직 안 했다. 네. 그래서 보통 미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 같은 경우에 재벌 3세, 4세가 경영을 맡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1세, 2세까지는 하지만 예를 들면 그 애플이라는 회사 스티브 잡스의 부인도 살아있고 아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 전문 경영인을 계속 쓰죠.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애플 근처에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의 많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본인이 갈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유교식 문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승계 문화. 그런 이제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잘해주면 좋은데 잘 안 해주면 망할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요 자녀한테 기업을 승계해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주식을 물려주면 돼요. 그것은 자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아무도 타치 안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데 우리는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그리고 소유권을 물려주는 건 물론이고 경영의 그 간판 이렇게 지금 재계 오나 80년대 3세 승계 이분들이 사장 전무 이런 거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 좀 더 큰 기업 좀 보여주시죠. 앞에 보여주시면요. 현대중공업의 이를테면 정기선 어떤 부회장이라든지 그다음에 GS건설의 허윤홍 지금 사장 그다음에 뭐 삼양사 김건호 고롱 이규호 나 집안은 좋고 훌륭한 집안 출신인데 저분들이 이 나이에 꼭 경영의 최전선에 나와야 회사가 잘 되느냐 그것은 좀 판단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금호건설의 박세창 금호건설 지금 아시아나를 뺏겼지 않습니까? 지금 아시아나가 파탄이 된 그것은 경영주들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삼표 정대현 부회장 같은 경우에 삼표 정대현 부회장이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의 처갓집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몰아주기 각종 비리 부실 해서 이미지도 엄청나게 안 좋은데 정대현 부회장을 삼표 부회장 시키는 바람에 현대차의 이미지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 이 문제가 특히 삼양사의 김건호 사장은요 100년 동안 4대째를 이어옵니다. 자, 우리 속담에 3대 가는 부자가 없다 그러는데 속담 바꿔야 됩니다. 4대 가는 부자도 있다. 자, 김건호라는 사람 이력서 좀 한번 올려주시죠. 김건호라는 분은요 우리나라 최고로 오래된 재벌 중에 하나인 삼양그룹인데 저 아버지가 김연수 뭐 친일파 명부에도 올라가 있는 김연수 씨인데 김현수 씨의 정손자예요. 정손자인데 자 이제 한국 대학도 안 나오고 외국서 돌다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저분이 꼭 지금 사장을 맡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박사님 그러면 반대로 왜 이렇게 빨리빨리 승계를 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빨리 승계하면 상속 정의세를 훨씬 덜 내지 않습니까? 세금적 측면에서. 그리고 경영권 안정도 시키고 그렇게 지금 김현수 씨가 수당 김현수 선생인데요. 저 김현수 씨가 인총 김성수 선생의 동생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김상홍 씨고 김상홍 씨의 형이 김상엽 전 고려대학교 총장 또 김상하 전 대한상의 회장 이런 사람들이 2세가 쭉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김윤, 김양, 김원, 김정 4인방 외자 4인방이 울산 김씨들이죠. 저 4인방이 지금 다 잡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김건호, 김남호까지 왔다. 자, 세계사에 기네스북에 올라갈 것이죠. 한 번도 실현 없이 100년을 4대가 했다. 이것이 자랑할 측면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하는 건 삼양사를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삼양사 잘 돼야 되는 것이 꼭 후손이 하는 것만이 자, 후손들에게 주식은 줘라. 그러나 경영은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검증, 실력 검증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이제 기업 경영하면 기업 전체 지속성에 또 빨간불이 켜질 수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폭설은 잦아들었지만 이제는 추위가 문제입니다. 아침인 지금 영하권으로 떨어진 곳이 많은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4도 선으로 이맘때 기온을 밑돌겠고요. 차고 강한 바람이 체감 기온을 더 낮추겠습니다. 추위는 주말인 토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하늘은 점차 구름 많거나 흐려지겠습니다. 다만 현재 곳곳으로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 전라와 제주는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중부와 영서, 전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은 오후 한때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눈의 양은 경기 남부에 1에서 5cm,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와 충청 북부, 경북 북부 내륙은 1에서 3cm, 그 밖의 지역은 1cm 안팎이 예상되고요. 비양은 5에서 많게는 최고 1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인 지금 대전 영하 2도, 춘천 영하 6도까지 떨어져 춥습니다. 동해안도 영하권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낮 동안 광주 9도, 대구 7도에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서해상으로 비와 눈이, 남해상으로는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4에서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별다른 눈비 소식은 없지만 흐리거나 구름 많을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저희 모닝벨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경제는 SBS 비주로 보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